좋아요,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희 페페의 견인 서비스 팟캐스트 비하인드 더 붐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순간을 오래 기다리셨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당연한 이유로 제 아버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페페의 견인 서비스의 전체 역사를 들어보려고 했죠. 모두가 궁금해하잖아요. 그 슈레더가 붐 뒤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과테말라에서 선교 중이십니다.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케이시 리데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그와 알렉스가 지프 얘기를 하다 우연히 전복 사고가 났고 그도 우리와 함께 나갔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그 영상이 공개됐을 거예요. 이 팟캐스트의 좋은 점은 그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5만 이 되며 견인 업계에서 영향력과 도달 범위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소셜미디어 같은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견인 사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정말 좋은 주제네요. 저는 소셜미디어가 중요해서 자주 어떻게 시작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페페의 견인 서비스는 유튜브 구독자 30만 명을 곧 돌파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하루 이틀이면 10만 팔로워를 달성할 것 같아요. 틱톡은 거의 4만이고 다른 소셜미디어는 진지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고등학교 때 시작됐고 이 환경에서 자랐지만 전업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랑 다른 분들이랑 일하러 갈 때 페이스북에 믹서기나 집 위에 있는 자동차 같은 좀 미친 사진들을 올리곤 했어요. 그리고 제 소셜그룹에서는 와, 저거 대박이다. 어떻게 가능한 거야?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미친 일이 아니라 그저 일이었고 또 다른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이니까요. 알다시피 칸막이 사무실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고프로를 사는 걸로 이어졌죠. 그때 고프로 3이나 사였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이라 정확한 모델은 기억이 안 나네요. 제 첫 영상들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엄청 흔들리고 오디오도 엉망이었죠.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헬멧 위에 카메라를 달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몇 년에 걸쳐 독학으로 더 잘 편집하고 더 잘 촬영하고 적절한 장비를 조사하고 샷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등등을 배웠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인기가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은 일거리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를 알리고 베피즈 브랜드가 뉴질랜드, 아프리카, 영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얻게 되었어요. 왜 계속 조심한 말하죠? 그는 알렉스가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기반을 두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를 얻어 밖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분명히 유튜브 커뮤니티처럼 같은 일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에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당신에게도, 당신의 이름에도,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에게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친구. 이제 저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뭐 좋은 친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머피의 디젤, 레코드 릭, 케이시 리델라랑은 대화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저는 잡담도 해요. 저는 론프렛하고도 잘 지내요. 그리고 그들의 분석 자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정말 대단해요. 아마 유튜브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런 소셜미디어 활동에서 나오는 파트너십도 있고 실제 견인 작업도 정말 훌륭하게 해냅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트럭도 너무 많고 지점도 많고 직원도 많으니까요. 아마 한 달에 300만 달러. 300만 달러 정도는 벌어야 유튜브 쪽이 견인 사업보다 더 많이 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멋진 일이죠. 그런 인정을 받고 남들이 못하는 미친 일을 해내고 우리 업계 사람들한테 와, 너희 진짜 잘한다는 인정을 받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우리도 로테이터와 복구 작업을 하지만 너희는 정말 대단해요. 저도 좋은 걸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DM을 보내요. 그 사람들은 재밌는 부분만 보는 거죠. 사람들은 트랙터 트레일러가 고가도로에서 끌어올려지는 미친 장면을 봐요. 그리고 저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아요. 혹시 채용하시나요?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당신이 하는 일을 저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요. 마치 그게 정말 간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죠. 아, 물론이죠. 문제없어요.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가 너무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죠. 알렉스는 일할 때 너무 조용해서 감정이 없어 보여요. 반대로 저는 계속 수다 떨고 모든 게 비꼬거나 웃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스트레스가 많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신경외과 의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요. 모든 사람이 전문 세무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농구 선수, 그러니까 르브론이나 조던, 코비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는 로테이터 관련 일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타고나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많은 이들이 떠나는 걸 봤어요. 항상 아버지께 아버지, 제 근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로테이터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저처럼 코칭이나 훈련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좋은 로테이터 오퍼레이터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렉스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로테이터가 있는 회사에서 왔는데 거기서 로테이터를 직접 운전했었나요? 딱 한 번 해봤는데 그걸로 혼났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로테이터를 쓰다 혼났어요. 여기서 일하는 방식은 정말 빠르고 치열해요. 예를 들어 우리 아빠 밑에서 첫날 일하면 바로 트럭에 태워서 내보내요. 바로 현장에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긴 다른 사람이 없으니 피해주지 말고 잘해야 해. 내 박스도 잘 지켜야 하고 부담이 커요. 그래서 알렉스가 나와 함께 롤오버 작업을 따라다녔어요. 알렉스가 처음 롤오버 작업을 한 것도 나와 함께였어요. 그때 고급 기술을 썼고 몇 년 후에 똑같이 해냈죠. 근데 그게 오늘 견인 롤오버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바빴거든요. 그래, 그건 록스포드 5번 도로에서 있었던 일이야. 기본적으로 그중 하나가 전복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거기로 나갔죠.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건으로 호출된 것 같아요. 그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한 대만 필요했어요. 거기에 간 그 한 대만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제가 있던 곳은 바빴어요. 그래서 알겠어, 다른 일 좀 하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 사람들이 있어서 잘 되길 바랐고 알렉스가 잘 처리할 거라 생각했어요. 결과도 좋았고 손상 없이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알렉스에게 또 다른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컨테이너 리프트 작업을 시작했죠. 저는 그걸 쉬운 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윈치아웃이나 컨테이너 리프트 같은 작업을 하려면 트럭에 정말 익숙해져야 해요. 트럭과 하나가 되어야 하죠. 스트레스 포인트의 압력 같은 것도 잘 알아야 해요. 트럭이 언제 움직일지, 어떤 게 쉬운지, 각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해요. 알다시피 이게 마치 오른손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혼자 전복 차량을 처리했지. 이제는 네가 매달 우리가 하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네가 그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너한테 맡기지 않았을 거야. 알지? 그건 100% 확실해. 이건 수학과 의지력, 그리고 많은 용기와 배짱이 필요해.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물론 네 한계 내에서 해야 해. 알렉스는 대사를 모두 외우고 모든 족쇄와 장비도 완벽히 파악하고 있어. 그게 좋은 작업자의 조건이라고 생각해. 여기 견인기사 아무에게나 네 줄 크기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봐도 돼. 그게 XXIPS인지 6X27인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를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뛰어난 로테이터 작업자를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걸 갖고 있어. 정말 운이 좋아. 밤엔 데이브, 낮엔 나, 아버지와 이제 알렉스도 있으니까. 4명의 진짜 훌륭한 로테이터 작업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로테이터 작업자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복수의 로테이터 작업자가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로테이터가 그들의 특정 역할인 회사 말이야. 그리고 알다시피, 그리고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여러 라이브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한 적도 있어. 그리고 나는 항상 말하곤 해. 적어도 나에게는 회복에 중점을 두고 로테이터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는 회복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축복받았다고.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로테이터와 줄다리기를 해. 그래서 때로는 35톤짜리 차량이 나가서 회복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차량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올바른 오퍼레이터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지. 하지만 알다시피 로테이터를 항상 여기 야드에 대기시켜서 언제든지 다양한 지역으로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큰 이점이야.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6개 지역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요청을 받아. CHP뿐만 아니라 우리 사설 계정이나 LAP들을 통해서도 말이야. 우리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나 바람 문제 같은 쉬운 일들은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일거리야. 그 비즈니스 모델이 모두에게 맞진 않지만 우리에겐 완벽하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것들 말고도 복구 작업으로 계속 바쁘게 지내고 있어. 오늘도 KC 리데라고 전복 사고가 있었어.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마당에 차를 후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고 나서 알렉스가 그 다음으로 들어오고 있었지. 그리고 자보가 뛰어나오더라고. 야, 탱커가 바닥에 넘어졌어. 알겠어, 알렉스. 그래서 또 바로 출동하는 거지. 이런 일이 계속 끊이지 않아. 그리고 견인 일도 여기서는 마찬가지야. 우리 비즈니스 모델상 우리는 대형 견인과 복구를 우선시하니까 여기 중장비 기사 3명이나 나랑 알렉스까지 대기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펜스키 박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가 등장해. 조쉬, 헐크로 처리해. 여기에는 대형 차량이 충분히 있어서 대형 차량들은 모든 견인을 처리할 수 있고 로테이터들은 우리가 복구 작업이라고 부르는 일을 맡아 윈치를 꺼내거나 붐을 들어 올리거나 회전시킬 때마다 우리는 이를 복구 작업이라 불러. 그래서 우리가 종종 비난받는 이유야. 예를 들어 알렉스가 75톤 로테이터로 윈치 작업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 하지만 그게 그 친구 트럭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어. 75톤 로테이터로 락아웃 작업과 점프 스타트를 해. 그 트럭이 그 친구에게 배정된 거야. 알다시피 40톤이든 75톤이든 구분 없어. 예를 들어 작은 박스 트럭이니 40톤 분해자가 아니라 누가 가능한지만 중요해. 그리고 지금은 알렉스가 낮 시간 동안 로테이터의 주 담당이야.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75톤 로테이터 작업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긴 캘리포니아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주들처럼 중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지 않아. 40톤을 보내든 75톤을 보내든 가격은 똑같아. 그런 식으로 가격이 전혀 변하지 않아.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그래, 엄청나게 커. 나는 불일치라고는 안 하겠지만 주별로 법과 믿음이 달라.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도 그게 보이지. 다시 소셜미디어 얘기로 돌아가자. 알다시피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특정 게시글들이 보이고 또 이런 종류의 댓글들도 볼 수 있어. 그리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가면 칭찬뿐이야. 사람들이 와, 멋진 직업이네 라고 해.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면 그 일로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해. 그게 참 이상하지. 아마도 연령대나 특정 집단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지. 나는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많다고 느꼈어. 베이비붐 세대. 나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쓰는 말이야. 네 아버지는 그 단어를 안 좋아해. 인스타그램에는 젊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젊다고 생각해. 정확히 그래. 맞아. 그렇지. 틱톡은 주로 Z세대, 인스타그램은 밀레니얼 세대가 많아.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해. 이건 배우는 과정이야. 여러분이 게시물을 올릴 때 만약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각자 개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있을 거야. 그냥 음식 사진 올리고 아이 사진 올리고 그런 식이잖아. 하지만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직업인 사람들도 있잖아. 브랜드 콘텐츠 매니저를 고용하면 그 사람들이 대신 게시물을 올려주지. 그 사람들이 일정도 짜주고 뭐가 효과 있는지 뭐가 없는지도 다 관리해줘.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걸 전부 직접 하고 있어. 소셜미디어 팀 같은 건 없어. 그리고 그런 팀들은 엄청난 돈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직접 하면서 직접 배우고 하면서 익혀가고 있어. 그리고 그게 통하더라고. 예를 들어 알렉스가 아무 영상이나 올려도 800만 뷰가 나오기도 해. 그중 하나는 1000만 뷰도 나왔어. 그중 하나는 혼자서 1000만 뷰를 기록했어. 브랜드 매니저가 돈 받고 올리는 게시물은 10만 뷰도 못 넘기는 경우가 많아. 나는 작은 계정들에게 게시물 올려드릴게요. 같은 광고를 자주 받아.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면 뭐지? 싶어.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일이나 리깅 같은 걸 배우는 것과 알고리즘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 뭐가 터질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 나도 내 알고리즘을 좀 파악한 것 같아. 그리고 너도 내 방식대로 했지. 네가 약 10만 달러를 지불하는 건 정말 미친 일이야. 하지만 내 말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퍼레이터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촬영도 하고 실제로 잘 나올 만한 좋은 샷이 뭘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해.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업라이트 작업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또 현장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나 현장에 있는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아. 알지? 이게 정말 신경이 많이 쓰여. 예를 들어 낮에 전복 사고를 촬영할 때 해가 이쪽이니까 여기 서자. 빛 반사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걸 피하려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림자가 다 묻혀서 알지. 화면이 다 뿌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서자. 그래서 네가 찍은 영상이 다 하얗게 보여. 나도 그런 적 있어. 다 겪어봤지. 나도 그렇게 좋은 기회 많이 놓쳤어. 너무 엉성하게 찍어서 그래. 확실히 시행착오가 있고
그리고 알다시피 독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지. 분명히 너도 대부분을 스스로 배웠잖아. 나는 이런 것들 대부분을 내 덕분에 그리고 네가 쓴 글이나 물론 네 아버지와 너 자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운이 좋았어. 션, 만약 여러분이 알렉스 영상의 효과음이나 자막을 좋아한다면 내가 캡컷과 다양한 효과음 웹사이트를 알려줬기 때문이야. 근데 맞아. 소셜미디어 같은 건 사라지지 않아. 그냥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 중 하나야. 알다시피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에 매일 수십억 명이 접속해.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 AI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 네가 메타 선글라스 같은 걸 쓰고 모든 것이 연결될 수도 있지. 이건 그냥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또 다른 문제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지만 그냥 이건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온라인에 있지 않는 건 자살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온라인에 없다는 건 아마도 좋지 않은 사업 방식일 거야. 물론 마케팅조차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면 이어야겠지만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이 점점 퍼지고 있어. 나도 문자 메시지랑 전화도 많이 받아. 예를 들어 아버지가 조시, 플로리다의 큰 회사에서 네 촬영 방법을 궁금해 해라고 하시기도 해. 그리고 이런 다른 회사들과 이야기하는 게 멋진 게 그들이 우리를 나라의 반대편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회사를 본다는 거야. 영국 사람들에게도 전화 받았는데 우리를 정말 좋아하더라. 이유는 잘 모르겠어. 내 팔로워 중 영국 사람이 많아. 전화도 자주 오는데 예를 들어 고프로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오디오는 뭘 쓰냐고 물어봐. 이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더 활용해 비즈니스를 홍보하고 싶어해. 나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개인 계정은 1년 넘게 손도 안 댔거든. 그런 사람들은 저녁 먹으러 갈 때마다 꼭 자기 음식이나 아니면 하는 모든 걸 올려야 해. 하지만 비즈니스에는 이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 배우고 네 관객을 파악하고 관객을 만들고 관객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계속 활용해. 자신을 알릴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꼭 필요하진 않아. 우리는 DJI 포켓 3 2대만 있다. 이런 대형 팟캐스트는 우리가 앞으로 다른 장비를 쓸 예정이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손이 카메라와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쓰더라. 우리에겐 그런 장비가 없고 사실 그건 대부분이 시작하기엔 너무 높아.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 보고 있는 모두 스마트폰 있잖아. 꼭 4K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A60프레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 그냥 기본 삼각대, 작은 링라이트나 뭐 그런 거, 저렴한 마이크만 있으면 돼. 알렉스는 DJI 마이크를 쓰고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DJI 제품을 제일 선호해.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처음부터 바이럴이 되고 계속 유명해지고 바로 스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드문 일이겠지만 만약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냥 시작하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께요. 알다시피 소셜미디어에서 성공하는 데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제가 느낀 한 가지는 점점 더 유명해질수록 당연히 안티들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안티라기보다는 모든 시선이 더 집중된다는 거죠. 알다시피 경찰 순환 근무 중엔 내가 하는 일에 더 많은 시선과 세밀한 관찰이 따릅니다. 내 생각에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청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행동은 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올린 영상 중 몇 개는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올리는 콘텐츠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치명적인 사고 영상을 올리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치명적인 사고 영상을 올리지 않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지 여긴 시작 때부터 그 규칙을 지켜왔어요. 네, 당신이 시작할 때부터요. 그런데 관객이 늘어나면서 그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경찰 순환 근무나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우선 그건 규칙에 어긋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다는 건 아는데 그건 마치 쇼핑몰 같아요. 제 생각엔 좀 촌스러워요. 저한테 재밌는 건 굴착기나 집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고 장면 같은 걸 보고 싶으면 그런 건 틱톡계 그쪽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리블리크 같은 데 가면 돼요. 그런 걸 다루는 레딧의 서브레딧에 가보세요. 하지만 그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트럭과 트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거절하는 일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내는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무례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에 사망사고까지 섞는 건 우리 브랜드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건 정말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업계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겪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어떤 직업이든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채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를 촬영에 잘해서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배관공들도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자기 작업을 촬영해요. 전기기사, 건설업자, 심지어 핫도그 카트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멕시코에서 실제로 마사와 옥수수로 집에서 타말레 같은 걸 만드는 멕시코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수백만 명의 구독자와 조회수를 가지고 있죠. 맞죠? 근데 이상하게도 견인업계에서는 욕을 많이 먹어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견인업계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포맨이나 견인 도둑,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속이는 견인 회사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도 그 부류에 같이 묶여버리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견인업계는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욕을 많이 먹어요. 우리가 일을 잘해서 현장을 정리하면 그냥 현장을 정리한 건데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에 카메라를 걸고 일을 촬영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팔로워나 사업을 늘리려고 영상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너희는 사람들이 힘든 순간을 촬영해서 왜 올리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유일한 업종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거나 교육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큰 문제죠. 예를 들어 저는 베일리 키트가 정말 잘 팔리고 있어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베일리는 리깅 관련 웹사이트입니다. 저는 헐크 키트도 있고 이제 2.0 키트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렴하지 않고 꽤 비쌉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팔린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리깅하는지, 왜 리깅하는지, 우리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더 안전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건 정말 멋진 일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고와 처리 과정, 현장 정리 절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차선을 맡고 있는 대형 리그 전복 사고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와 이유를 보여주며 매일 이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다음에 컨테이너를 받을 때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저 사람들이 트랙터를 안정시키고 컨테이너를 옮길 때 이퀄라이징 슬링을 쓰는 게 멋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유로 이 일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넌 견인차 기사라, 이런 걸 올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일이나 해, 친구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현장을 정리하고 있어요. 파파라치도 있잖아요. 저는 그들의 일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존재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는 걸 본 적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직업은 촬영 금지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를 들어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유튜브를 찍잖아요. 그래, 나도 본 적 있어. 나도 그런 영상 엄청 많이 보내고 있어. 용접하는 사람들, 그냥 누가 용접하는 거 멋지잖아. 그런 거 다 멋있어. 너희가 해야 할 일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터지면 터지는 거고. 사람들은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더라. 근데 전반적으로 견인업계에 안 좋은 이미지가 크게 박혀 있는 건 정말 아쉬운 일이야. 우리가 우리 일에 자부심을 가져도 그게 자만하거나 잘난 척하는 걸로 보이니까 말이야. 트럭 안 사람을 왜 촬영하냐고. 그냥 힘든 하루였을 뿐인데 너희가 그걸 이용한다면서 나는 이걸 매일 하는데. 그래,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그 낙인을 바꾸길 바란다. 내가 느낀 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야. 네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관심 가지는 사람은 분명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말했듯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너에게 물어보곤 해. 예를 들어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랐어 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 거야?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 그리고 분명히 너는 그 일에 좀 더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지. 예를 들어 이건 그렇게 나쁜 라인 각도가 아니야 같은 식으로 말이야. 맥주 각도도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라인에서 작업 하중 한계도 잃지 않아. 그런 식의 여러 가지가 있지. 하지만 내 말이 맞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운전자들이나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어. 그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맞잖아? 그 사람들은 네가 돈을 안 내서 차량을 회수하러 온 거야. 보면 알겠지만 코롤라를 80개월 할부로 사고 3개월 밀리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부금을 안 낸 건 생각 안 하고 차를 가져가는 회수원한테만 화를 내지. 맞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견인차를 보면 자동으로 그런 이미지랑 연결하게 돼. 하지만 그건 견인업계의 한 부분일 뿐이고 말했듯이 모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소셜미디어나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알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여주면서 그 안 좋은 이미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내가 블로그를 할 때 블로그 글을 쓴 적이 있었어. 아무 소용 없었지. 나는 몇 개만 썼었는데 그것도 아주 오래 전 일이야. 그중 하나의 주제가 견인업에 대한 낙인이었어. 예를 들어 변호사를 떠올릴 때 우리는 영화 속 변호사의 모습을 상상하잖아. 변호사라는 말을 들으면 블레이저, 수트, 롤렉스 시계, 금반지, 그리고 하버드 법대 졸업장 같은 걸 떠올리잖아. 엔지니어를 상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과학자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야. 비슷해. 예를 들어 일반인에게 견인차나 운전사를 떠올리라 하면 대부분 카의 토우메이터를 생각하지. 맞아. 아우션아, 녹슨 견인차를 몰고 작업복을 입은 시골 촌뜨기, 그리고 스파이더폴처럼 보이는 사람이 생각나. 그런 사람을 떠올리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야. 우리는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유니폼도 입고 트럭도 완전 깨끗해. 저는 반바지 입었어요. 저건 꺼져 있었어요. 뭐야? 방금 뭐였지? 내 거야. 배터리가 다 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기술적인 문제야. 카메라 하나가 꺼져서 세대를 준비한 거지. 똑똑한 생각이야. 그래, 그런 낙인이 따라와. 그래서 내가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야. 그걸 좀 깨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 알겠지? 깔끔하고 단정하게. 우리는 멋진 트럭을 가지고 있어. 녹슬지도 않았고 잘 정돈되어 있어. 정말 멋져.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줘. 내 말은 여기가 유니세프는 아니야. 물론 우리도 다른 직업처럼 돈을 받아. 아무도 공짜로 일하지 않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 와, 정말 좋은 식사였어. 하지만 그게 공짜는 아니지. 돈을 내고 먹는 거잖아. 맞지? 이것도 똑같아.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 아까 말한 배관 문제처럼 새벽 2시에 변기가 막혀서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걸 공짜로 해줄 사람은 없어. 전문 배관공을 부르게 되고 그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대부분의 경우 비용이 꽤 비쌀 거야. 그렇지. 하지만 어쨌든 해결해야 하는 일이야.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야. 그래, 우리가 저런 사고 차량들을 공중에 매달아서 아무렇지 않게 빙글빙글 돌릴 때 보면 정말 눈을 뗄 수 없어. 마치 통카 장난감처럼 말이야. 그런 작업을 하려면 돈이 들어. 하지만 우리는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이 일을 해. 우리는 정말 빠르게 일하지.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 이건 정말 뿌듯한 느낌 중 하나야.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우리가 그 모든 혼란을 정리했잖아. 이제 사람들도 집에 갈 수 있게 됐고, 이제 저 사람은 트럭이 바로 세워졌고 아마도 딜러에게 견인돼서 수리를 받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많이 느껴.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지만 견인 업계 전체에 나쁜 오명이 씌워진 게 정말 안타까워. 일부 사람들이 차를 훔치거나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하면서 차를 인질로 잡는 일이 만연해서 그런 오명이 생긴 거지.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다행히 그 사람들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나도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토우 밴디스, 버드 도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어. 그래도 이 팟캐스트와 소셜미디어가 성장하면서 오명을 깨고 견인의 긍정적인 면을 더 보여주길 바라고 있어. 내 여동생이 새벽 2시에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필요해서 운전색에 전화하게 되잖아. 할머니가 눈 속에 계시고 차 시동이 안 걸리며 열쇠도 안에 있으면 견인차를 불러 문딱이나 점프 스타트를 해야 해. 알잖아. 범죄자 밴더도 있고 차가 시동 안 걸릴 때도 있지. 사람들은 매일 견인차 필요해. 항상 그래. 그래, 우리 모두 사기꾼이나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알리는 게 좋고 견인 업계 인식도 더 높아졌으면 해. 위험한 일이잖아. 맞지? 정말 위험한 일이야. 언제 무슨 일이 잘못될지 아무도 몰라.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다 하고 관련 자료도 다 읽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도 뭔가 잘못될 수 있어. 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야. 내가 그걸 잘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지길 바라고 더 다양한 방법들, 아마도 더 안전한 방법들을 배우는 것뿐이야. 내 말은 이게 완벽한 예시야. 알다시피 체인에서 합성으로 넘어가는 거지. 네 아버지는 엄청난 체인 애호가잖아, 분명히. 체인. 나는 체인을 좋아해. 그리고 체인은 계속해서 해왔어. 체인은 40년 동안 해왔어. 40년 동안 알다시피, 그리고 합성 소재로 넘어가면서 알다시피 합성 소재에는 장단점이 있어. 모서리로부터 보호해야 해. 그리고 알다시피 물론 파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주 탄력적이야. 내 생각에 이게 앞으로 견인 업계에 다가올 것 같아. 그런데 견인 업계가 때때로 새로운 혁신에 대해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정말 심하죠.
옛 방식을 고집하는 사고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89년에 태어나서 윈도우 95 같은 컴퓨터와 게임보이 같은 것들이 막 나오던 시기에 자랐거든요. 저는 기술 발전과 함께 좋은 시기에 성장한 셈이죠. 새로운 것이 더 잘 작동하면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견인업계는 정말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셜미디어 같은 걸 활용하려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해리 같은 사람이요. 옛날 견인 기사들은 항상 이 체인이 최고고 합성 소재는 쓰레기야 라고 말하죠. 제 영상이나 현장에서 직접 저를 보고 나서는 이제 야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합성 소재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그걸로 작업하는 방식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것은 선박, 크레인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돼요. 그들도 체인 대신 거대한 합성 소재를 씁니다. 40년 전 애도 효과가 있었다면 굳이 바꿀 필요 없죠.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듯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굳이 고칠 필요 없죠. 모든 것은 진화합니다. 저는 종종 예전 막대기와 돌로 불을 피운 비유를 듭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막대기랑 돌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스마트폰을 쓰고 컴퓨터로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알다시피 삶 전체가 기술과 이전 세대에 발전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아이러니를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하지만 자신의 직업, 예를 들어 견인업계라면 변화에 저항합니다. 체인은 절대 안 부서져. 하지만 실제로 체인은 작업 하중 한계가 더 낮고 더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인을 두 겹으로 겹치거나 고리로 만들면 작업 하중이 2배가 된다고 오해해요. 별별 생각을 다 하죠. 하지만 저는 알렉스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기쁩니다. 견인업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다고는 말 못하겠지만요. 그건 좀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배운 방식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구나. 어쩌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어쩌면 내가 직접 조사도 해보고 슬링도 하나 둘 사보고 전체 장비를 사서 직접 시험해보면 정말로 내 일이 얼마나 더 쉬워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업계에 있든 왜 일을 더 쉽게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거 이상하네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사슬이 컨테이너를 오르려고 할 때 무거워지죠. 적어도 저한테는 그게 무거워지더라고요. 알죠? 정확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많은 것들이 손상돼요. 트럭의 운전석이 손상되지 않았을 때는 사슬이 트럭의 캐틀과 닿지 않게 해야 하죠.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죠. 정말 장점이 많고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업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었고 큰 도움이 됐어요. 알잖아요. 자동차에서 스프레더 발랑 합성, 샤클 같은 걸 사용할 때 그런 모든 것들에서요. 저는 그게 그냥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리고 벌목이나 해양 산업에서도 합성 리깅이 널리 쓰이더라고요. 특히 배를 들어올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LA 시내를 운전해서 지나갈 때마다 항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크레인 같은 것들과 함께 큰 합성 스트랩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산업, 다른 모든 산업들도 점점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저도 견인 산업이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알렉스, 이번 에피소드는 30분에 끝나지만 이번엔 조금 넘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막 발을 담그는 단계예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다양한 주제나 이 쇼에 초대했으면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남겨주세요. 네, 만약 이번 에피소드가 별로라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냥 해보고 드디어 올려보는 거예요. 그냥 밴드에이드를 확 떼는 거죠. 지금까지는 에피소드가 나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조시 오디오는 별로였다. 목소리가 싫다. 알렉스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뭐든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여러분의 댓글을 읽을 때쯤이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2화는 슈레더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더와 함께, 네. 그리고 아마도 매 에피소드마다 여러분이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어떤 업계 사람을 데려와야 할지 추천해주신 댓글 중에서 좋아요가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투표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투표요. 우리가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섭외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은 고를 수 없겠죠. 조 로건이나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를 수 없어요. 그래요. 당분간 정치적인 건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넣지 마세요. 네, 그런 건 다 빼고요.
그냥 견인과 트랙에만 집중합시다. 트럭 열 산업 전반과 그에 따른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업계 전문가들이요. 모두 안전하게 지내시고 저희의 첫 대형 팟캐스트 에피소드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안녕히 계세요.